한국에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행을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저는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몰려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일본에서 오신 사에코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키모토 사에코라고 합니다. 올해 30살이 되었고 일본 도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제게 예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첫 발표회 때 선생님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에코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에 똑똑하기까지 하다니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면 딱일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에코, 너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잖아. 진짜 완벽한 것 같아.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칭찬이 마치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계음처럼 들렸어요. 말끝마다 듣는 예쁘다라는 말이 왜 그리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 학교 축제 때 미스 선발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박수치며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에코, 역시 너는 특별해. 이건 운명이야.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특별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얼굴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걸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대학교에 졸업하고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키모토 아나운서, 오늘 방송 정말 좋았어요. 역시 미모가 돋보이네요. 사에코 씨, 방송국 꽃이라니까요. 보는 사람마다 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칭찬 속에 담긴 진심이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쁘다는 말 뒤에는 항상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사들은 늘 제게 먼저 술잔을 건네며 말을 걸었죠. 사에코 씨는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하면 금상첨화겠어요. 어쩔 수 없이 미소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왜 항상 여성에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요? 왜 저의 꿈이나 목표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일본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가정에 헌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이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유칼이라는 친구는 결혼 후 처사일을 낳고 방송국을 그만두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몇 달 뒤 제가 집에 찾아갔을 때 그녀의 눈빛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때? 잘 지내? 제가 물었을 때 유카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과 아이가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카리도 분명 저처럼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나운서로서 큰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보겠다는 꿈을 늘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꿈을 내려놓고 가사와 육아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고 했고 아이가 생기면 자신의 삶은 뒤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그게 일본 여자의 길이잖아. 그런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내 삶은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어떤 날은 방송 촬영이 끝난 후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한 남자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에코 씨, 지금은 예쁘니까 방송 잘하겠지만 나이 들면 힘들 거예요.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나이가 들면 나의 가치는 사라지고 말까?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의 말처럼 외모 하나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일까? 그렇다면 외모를 잃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제 내면은 점점 공허함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아무리 남들이 칭찬해준다 해도 제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결국 저는 방송국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얼굴로 남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을 하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저를 외모로만 평가했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제가 도쿄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회색빛 오후였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익숙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 테이블에서 두 여성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에코가 한국에 가서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다는 거 알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사에코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 저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 되면서 귀가 솔깃해졌어요. 진짜야. 대학 동기였던 사에코가 요즘 한국에서 엄청 잘 나간대. 일본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국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대. 남자들이 여자를 존중하고 직장에서도 여성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아는 일본 사회는 늘 여성에게 가혹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도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는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거기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대. 처음엔 일본과 분위기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대. 다들 먼저 도와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더라나 봐. 이쯤 되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대며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사에코가 그러더라. 일본에선 여자라서 겪었던 일들이 한국에선 전혀 문제가 안 됐대.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 반영되고 상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저와 같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꿈꾸던 세상이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화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그날 카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도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잡아끌었죠.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리 없으니까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선배 아나운서들은 젊은 시절엔 미인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고, 회사에서는 그저 아름다워서 인기 있는 직원으로 소비되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저를 점점 덜 쳐다봤고, 제 존재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도전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젊은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가정에 헌신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조차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에코 씨도 이제 결혼해야지. 여자는 남편 잘 만나서 가정에 충실하는 게 제일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남아있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남자들이 싫어할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여자는 꿈을 꿀 수도 없고 더 나아가려는 욕심조차 부리면 안 되는 걸까? 왜 남자들만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켜고 무심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한국 드라마에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화면 속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며 남성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궁금증이 생긴 저는 그날 밤 내내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드라마 속 여성들은 나이와 외모가 아닌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할 때도 상사가 외모나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더군요. 그제야 카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런 곳일까?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에서라면 다르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자 저는 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사회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관련 글들을 읽어내려갔죠. 놀랍게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일본에서 유명한 블로그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특히 여성에게 열려있는 기회와 환경이 놀랍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쓴 글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취업해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 회사에서는 나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정말 높이 평가해줬습니다. 일본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묵살당하거나 웃어넘겼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더군요. 실수도 인정해주고 잘한 일은 칭찬과 보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제가 겪었던 차별과 무시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노력하는 여성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여성이 나이 들어도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인정받습니다. 회사에서도 남성 위주의 회식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여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더군요. 그중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건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놓았더군요. 한국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도 여자는 집에서 가사만 하면 안 된다.
자기 일을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하셨어요. 일본과는 정말 다르죠. 이런 후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이 자연스럽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했으니까요. 결혼 후 일을 계속하려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여성이 남긴 후기는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젊고 예뻐야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외모가 평범해도 일을 잘하면 그 자체로 존중해줍니다. 한국 회사에서 처음으로 상사에게 수고했어요. 덕분에 잘 됐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한 걸까? 일본에서 여성들은 늘 외모와 나이로 평가받습니다. 제 자신도 아나운서 시절 화면에 잘 나오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능력과 실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타카하시 미사코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영상 속 여성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녀는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한국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특히 직원들 간의 상하 관계가 일본처럼 딱딱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주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그게 너무 좋아요. 영상을 보며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여성이어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니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남이었어요. 그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한 친구였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지만 지금이라도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미나미가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 망설임 끝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나미, 잘 지내니? 한국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지내니? 놀랍게도 그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사에코, 오랜만이야. 맞아, 나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남편이랑 같이 서울에 있어. 미나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긴 일본이랑 정말 다르다. 처음엔 나도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점 그 차이가 나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다가오더라. 여긴 여자가 무조건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 미나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나도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어. 이렇게 인터넷과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미나미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미나미의 밝은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분명 일본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해볼 수 있어. 아니, 해봐야만 해. 결심을 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필요하겠더군요.
저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어 온라인 강의,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회화 같은 키워드를 넣고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며칠 동안 여러 강의를 비교해 본 끝에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강의를 듣고 회화를 연습하기로 결심했죠. 처음 한국어 강의를 듣던 날이 기억납니다. 화면 속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따라했습니다. 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고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조차 발음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식사할 때 서로의 나이를 묻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이유는 나이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구나. 그리고 한국어는 생각보다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자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많아서 뜻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발음이 조금 다를 뿐이었죠. 하지만 발음 연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를 발음할 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처럼 이상하게 발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따라하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한국어 단어장을 꺼내 외웠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간단한 인사말과 회화는 조금씩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인사를 했을 때 그녀가 깜짝 놀라면서 웃었습니다. 어머, 사에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 멋지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구해야 할지 하나부터 10까지 계획이 필요했죠. 그래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집 구할 때 부동산 앱을 활용하세요. 한국 회사는 서류 지원할 때 이력서에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한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일본 슈퍼마켓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유용한 정보들이 정말 많았고 그걸 읽으면서 한국에 갈 준비를 조금씩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 여성의 후기를 읽었는데 그 글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 차이 때문에 실수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실수할 때마다 도와주고 이해해줬어요. 그 따뜻함 덕분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후기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비행기 출발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나도 미나미처럼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 직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는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하다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 정돈되고 세련된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과 친절한 직원들의 인사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건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방송이 나오네. 한국은 진짜 국제적인 나라구나. 입국장을 나와 공항에서 한매장 앞을 지나는데 한국 화장품과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매장 앞에서는 손님이 없는데도 직원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인사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매장에서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들이 그냥 무표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오든 먼저 인사를 건네다니 이건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도로, 줄지어 서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정갈한 유니폼, 그리고 어디를 가나 정돈된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우와,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구나. 숙소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에 서 있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스크린 도어가 전부 설치되어 있네. 일본 지하철에는 대부분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승강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고 여간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구나.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다음 날부터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우러 왔습니다. 어학원 접수처 직원이 저를 보고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해줬어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저와 비슷한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프랑스인, 미국인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더군요. 첫날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한국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졌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발음이 어려웠어요.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받침 발음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죠.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때 옆자리 중국인 친구가 깔깔 웃더라고요. 사에코, 너 발음 너무 귀여워. 저도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수업은 항상 밝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실수에도 절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서툰 실수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걸 잊었어요. 맵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떡볶이를 한 입 먹자마자 입안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아, 너무 매워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물을 가져다 주셨고 매운 음식 처음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운 음식은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시장에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걸지? 하고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인들이 손님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모든 상인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시식도 권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그 따뜻한 분위기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매일이 새로움의 연속이었고 하루하루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조금이라도 말할 때마다 잘한다 며 칭찬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한국이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학원 수업도 점점 재미있어졌고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로 주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 바로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어학원 수업이 끝난 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짐이 많아서 무거운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그때 뒤에서 한 중년 남성분이 다가오셔서 말을 거셨어요. 짐이 많이 무겁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걸거나 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당황한 채 고개를 저었지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는 제 짐을 들어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 작은 친절에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다음 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학원 근처 카페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켰지만 방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 그냥 길을 계속 헤매거나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더군요. 길을 잃으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저를 보고 친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남성은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을 손짓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 표현이 나오면 다시 쉽게 풀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돕는구나. 일본에서는 길을 물어보면 종종 피하거나 귀찮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먼저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하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문화 차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일은 식당에서 생겼습니다. 혼자 가본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환한 미소로 물어보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처음이에요. 네, 국밥 주세요. 제 한국어가 서툴러서 당황스러웠는데도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찬은 이걸로 드릴게요. 매운 거 괜찮아요? 그리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아주머니가 다시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맛있어요? 그 물음에 저는 어설프게나마 대답했죠.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반찬을 다 먹지 못하자 더 드릴까요? 하시며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이런 배려를 받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당 직원들이 손님과 이렇게 가까이 대화하거나 신경 써주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하루는 어학원 동기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 제 가방이 문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할아버지가 제가 내리는 걸 돕기 위해 직접 제 가방을 밀어주셨어요. 천천히 내려요. 괜찮아요? 그 친절한 행동 하나가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할아버지는 그냥 웃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정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어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배려와 존중이 몸에 배어 있구나. 한국에서 만난 진짜 인간적인 정과 배려, 그것이 제가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이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나고 어학원에서도 고급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저는 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어는 아직 서툴고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어학원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어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뒤 한 한국 무역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통역 담당자 모집. 조건을 보니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한국어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직장을 다닐 때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전문성과 경험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성이 일하는데 차별이 있을까? 또 나를 외모나 나이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원했던 회사로부터 면접 초대 메일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면접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면접을 보게 되다니. 면접 날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배운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에코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회사 건물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로비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직원들이 보였고 여직원들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면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2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력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에코 씨,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어로 질문을 받은 순간 잠시 머뭇했지만 차분하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경험과 이후 통역 및 번역 업무를 했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 내내 한 가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 외모나 나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해온 경력과 실력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면접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아이를 가지면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접관은 제 외모를 보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잘 맞네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한국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업무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같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여긴 정말 다르다. 여긴 내가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야. 며칠 뒤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벅찬 감정에 눈물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내가 인정받았다. 나도 해낼 수 있구나.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에코, 이제는 당당해져도 돼.
회사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상사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에코 씨, 통역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조용히 앉아서 주어진 일만 하라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회의에서도 제가 발언을 하면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너무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시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사에코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누구도 제 의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진짜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여기서라면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은 그렇게 제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툰 한국어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몇 번이고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료들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실수 하나에도 날카로운 지적을 받기 일쑤였고 그 실수가 곧 능력 부족으로 평가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배울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회의 중 팀장이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에코 씨, 일본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정직하고 투명한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들은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사에코 씨의 조언을 참고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해 봅시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다니 정말 인정받고 있구나. 일본에서는 제가 의견을 내면 조용히 있어.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제 목소리를 억눌러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는 제 의견이 존중받았고 제가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간관계가 늘 거칠애와 형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웃으며 사에코 씨, 오늘 정말 멋지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그저 빈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대부분 사회적 지위나 외모로만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게 다가와 진심으로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함께 밥 먹으러 갈래요? 라는 말을 건네는 동료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퇴근 후 팀원들과 함께 치맥을 먹으러 간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팀원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 동료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에코 씨, 일본에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사에코 씨를 팀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일본에서 저는
늘 거칠애의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저 예쁘다, 멋지다라는 칭찬만 들었을 뿐 아무도 제 내면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실력과 인격을 있는 그대로 봐주었고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나눠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사에코 씨, 고향에 가족이 없으니까 이걸 드리고 싶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전통 떡과 한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런 행동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상자는 진심 어린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저를 외국인 직원이 아닌 팀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하루는 회사 로비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짐을 들어주시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건 여성분들이 들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배려를 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여성 몫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배려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관계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립감은 이제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온기와 배려가 제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진정한 나의 가치를 찾는 여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외모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선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진심을 다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한국에서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는 단순히 외모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실력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한국 남자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직장을 얻고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만난 한 남성 동료, 준우 씨와의 인연이 그 시작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준우 씨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워할 때마다 곧바로 다가와 사에코 씨,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회식이 끝난 뒤에도 그는 늦었으니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도 스스로 조심해야 했고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일조차 드물었거든요. 그 후로 준우 씨와는 회사 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는 점심을 먹으러 같이 나갔을 때 그는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미리 생각해두고 제게 물었어요. 사에코 씨, 혹시 매운 음식 괜찮아요?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했죠? 그 세심한 배려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대체로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먼저 고르고 나서 여성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준우 씨는 늘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제가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저는 준우 씨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넘어서 존중할 줄 아는 남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었고 사에코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우 씨가 저에게 진지하게 고백했어요. 사에코 씨,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남자들은 주로 여성을 외모로 판단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는 결혼하고 집안일을 맡아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며 제 꿈과 목표를 함께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준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이 잘 안 풀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사에코 씨,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사랑이구나.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랑. 단순히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내면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도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단순히 일자리와 커리어의 변화를 넘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와봐. 여기선 우리가 단순히 외모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야. 우리의 노력과 인격 그리고 진짜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야. 특히 일본의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여성도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곳이고 사랑도 진심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진짜 행복을 찾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임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 미쳤어? 왜 한국인인 척을 하는 건데? 너 일본 사람이야. 제발 정신 차려. 여기 한 여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끝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온 사쿠라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34살 일본인 사쿠라라고 합니다. 주변 일본인 친구들 말에 따르면 저는 한국에 완전히 미쳐있는 수준입니다. 미쳐있다는 표현이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저는 한국을 좋아하는 걸 넘어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에 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제가 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일본을 뒤흔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NHK 방송국에서 한국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영을 하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라는 제목 대신 겨울소나타라는 제목으로 더빙하여 방영되었습니다. 2003년 4월 일본에서 첫 방영이 되었을 때는 그냥 재미있다는 반응이었는데 이후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2004년에 다시 재편성되어 재방영이 되었는데 그때 이 드라마가 미칠 듯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일본 열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04년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한국 가요는 매니아층이 조금 있는 정도였고 한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겨울연가가 처음 방영되었던 채널은 위성 채널이라 시청자 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장년 여성들이 비디오 테이프로 겨울연가를 녹화하고 주변에 권유하면서 매니아층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겨울연가가 지상파를 통해 재방영이 시작된 후 주부들 사이에서 겨울연가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0대 여성들까지 합세하게 되면서 일본의 30대에서 6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겨울연가의 주인공인 배용준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윤사마라는 별칭이 탄생하게 되었죠. 사실 사마라는 별칭은 일본에서도 극소수의 연예인에게만 붙는 존경과 극예의 대상에게만 붙여지는 극존칭입니다. 이런 호칭이 외국 연예인, 그것도 한국 연예인에게 붙여졌다는 사실은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겨울연가의 시청률은 지역별로 20%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 아침 드라마, 대하 드라마가 아닌 다른 나라의 드라마가, 그것도 밤 11시에 방영한 드라마가 시청률 20%를 넘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한류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겨울연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비견이 될 정도로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윤사마에 미쳐서 윤사마가 일본에 오면 쫓아다닐 정도였고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한류 열풍에 대해 다루는 일도 정말 많았었죠. 그 시대에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기도 힘든 중장년 여성들이 윤사마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공항에서 대기하고 윤사마가 탄 차를 따라가다가 사고로 10명 이상의 여성들이 다치고 윤사마가 탄 비행기를 전망대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터뜨리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일본에서는 괴현상이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사마를 쫓아다니던 저희 엄마도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 한류 열풍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한류 열풍의 양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겨울연가 방영이 끝나고 나서 일본 여성들의 요청으로 겨울연가 비디오, 소설, DVD로 발매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 쉬리,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의 한국 영화 비디오도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한류 열풍이 시작되었죠. 저는 중학생 때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보고 완전히 한국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 1998년에 개봉했던 오래된 영화였음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았고 서정적이고 따스한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일본인의 정서에 딱 맞았다고 할까요? 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성형 하나 하지 않은 순수한 얼굴의 시문화와 너무너무 멋있는 한석규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아팠죠.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영화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2005년에 나가사키 슈니치 감독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죠. 근데 원작만큼의 감동은 없었어요. 한국의 그 감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그리고 2005년 동방신기가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요. 당시 한류는 대부분 배우에 국한되었던 데다가 K-팝은 극소수의 매니아층만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본 가요계의 문을 두드렸던 동방신기는 2007년 일본 탑 아이돌의 위치에 올랐죠.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저는 동방신기에 완전히 미쳐 있었을 정도예요. 용돈 받는 족족 동방신기 앨범이랑 스토리북을 샀고 콘서트에 가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을 정도였죠. 동방신기의 성공 이후 빅뱅, 소녀시대, 카라 등의 한국 아이돌이 일본에 진출했고 일본 아이돌들을 완전히 압살해버렸어요. 솔직히 일본 아이돌들은 춤도 제대로 못 추고 노래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뛰어난 외모뿐 아니라 엄청난 가창력과 군무 실력을 가진 한국 아이돌과 비교하면 학생들이 장기 자랑하는 수준으로 밖에 안 보였죠.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이 한국 아이돌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한번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한국 요리, 한국 패션, 한국 화장품 등 한국 문화가 완전히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의 갸루 화장법과 갸루 패션이 완전히 밀려나기 시작했고, 한국인인 척하고 다니는 일본인들까지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한국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8월에 크리스마스에 빠졌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고등학생이 되었을 쯤에는 한국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죠.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제 2외국어로는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제가 다른 과목은 공부를 못해도 한국어는 항상 만점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고 한국인처럼 옷을 입고 다니며 한국인 행세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워낙 일본인처럼 생겨서 아무도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보고 제 친구들은 미쳤다면서 너는 일본 사람이 왜 이러고 사냐고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한국 사랑 때문에 제가 대학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진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하위권 성적이었거든요. 진짜 공부를 너무 못해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대학 가는 건 기대도 안 하셨었죠. 근데 전 일본의 중상위권 대학교 한국어과에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진짜 제 성적으로 대학에 간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는데 한국어 하나 잘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중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거죠. 진짜 한국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도 저의 한국 사랑을 널리 떨치며 행복하게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일본 내 한국 연예인 매니지먼트에 입사해서 통역 및 한국 연예인 스케줄 관리 업무를 했는데 정말 천직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연예인들을 보는 이 일상이 어찌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덕질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 신조어에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 말에 부합했죠. 저는 매니지먼트에서 일하며 많은 한국인들과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만난 한국인 중 하나가 지금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가 엄청 다정하잖아요. 거기 반해서 제가 엄청 들이대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도 동종업계 사람이라 일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고도 한동안 일본에 살았어요. 덕업일치의 한국인 남편까지 제 삶은 너무나 행복했죠. 근데 이 행복한 삶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2010년부터 한류가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2011년에 동일본대 지진이 일본을 덮치면서 일본의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아 문화를 즐길 여력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혐한 세력이 목소리를 내며 TV를 틀기만 해도 나왔던 한국 드라마, 한국 아이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혐한을 조장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러면서 저와 남편도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류가 쇠퇴하면서도 샤이니나 빅뱅, 2PM, 엑소 등의 한국 아이돌들은 나름대로 팬들이 많아서 계속 일본 활동을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붐을 이루었던 한류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결국 남편은 일거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일본에 남아 기존의 일을 하며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참 슬펐죠.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일본에서 홀대받는 것도 제 일이 없어지는 것도요. 중간중간 방탄소년단이나 트와이스 등의 반짝 인기를 얻은 한국 아이돌 때문에 다시 한류가 되살아나는 것인가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예전만큼의 한류 열풍의 회복은 없었어요. 일본에서도 넷플릭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오징어 게임 등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혐한 세력들과 일본 정부 차원의 혐한 조장으로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으로 넘어가 남편과 다시 살게 되었죠.
간간히 일본에서 통역과 매니지먼트 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 한류 열풍이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느낌이 달라요.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 일본에서 한국 배우 최종협이 주연을 한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일본 드라마에서 한국 남자 배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 드라마가 그야말로 초초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최종협 배우 팬미팅 판매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고 협사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특이했던 점은 드라마에서도 최종협 배우가 맡은 역할이 윤태호라는 한국인이었고 대사도 한국어로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여자 주인공인 유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남자 주인공인 태호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마음을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설정이었죠. 근데 최종혁 배우가 한국어로 생각을 하는 장면에 일본어 자막을 넣지 않아 시청자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끔 만들어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이 더 보게끔 만들었죠. 일본 드라마치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설정을 한 것이에요. 사실 일본 드라마들은 항상 비슷한 설정과 스토리로 진부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 완전히 틀을 깨는 시도를 한 건데 이 시도가 완전히 먹히면서 드라마도 대박, 최종혁 배우도 대박이 나버렸죠.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한국 남자의 특징을 담아낸 것인데요. 사실 한국 여자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국 남자의 다정함이 일본 여자들한테는 엄청 먹히거든요. 넘어지는 걸 잡아주거나 여자친구를 번쩍 안아주거나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게 일본 여자들한테는 엄청난 심쿵 포인트입니다. 한국 여자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일본 여자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녀가 비빔밥, 순두부, 떡볶이 등의 한국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때문에 일본 도쿄의 시노쿠보에 있는 한식당들의 일본인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2004년에 불었던 욘사마 열풍이 20년이 지난 지금 2030세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드라마는 사실 굉장히 자기적이고 연기 톤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의 문화 자체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탓도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배우들의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겨울연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도 있었죠. I love you에서 최종혁 배우가 보여준 자연스럽고 섬세한 연기가 겨울연가에서 배용준이 보여주었던 섬세한 연기와 오버랩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발전 없이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일본의 내수 시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 명이 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아도 내수 시장이 받쳐주다 보니 크게 발전되지 않아도 그냥 저냥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일본 방송계도 노력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플랫폼으로 인해 해외의 고퀄리티의 작품들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식상한 일본 컨텐츠들에 대한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한류가 각광받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과거와 똑같은 식상한 컨텐츠만 찍어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컨텐츠 시장에서 엄청난 작품들을 찍어내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전에는 일본에 국한된 한류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20년 사이에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데 일본 문화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점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중장년층들은 여전히 혐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지금 일본의 MZ세대들은 이미 한국에 미쳐 있습니다. 요즘 10대들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만든 신조어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요. 마지고마워, 진짜 소레나, 오토케, 초토메푸다,
신기판기 등 들어보면 한국인들도 이해할 만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일부 매니아들이 쓰는 것이 아닌 일본 10대들 80% 이상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 정도이죠. 이게 사회현상처럼 번지다 보니 일본의 중년 세대들은 이러다 한국 문화에 점령된다며 경악하고 있죠. 거기다 드라마에 나온 다정한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서 보수적이고 답답한 일본 남자 대신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아이러브유에서 최종엽이 여자 주인공에게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대놓고 말하는 장면과 성 대신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모습이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엄청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진짜 무뚝뚝합니다. 연인 간에도 귀엽다, 예쁘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틱틱거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일본 남자들은 본심을 잘 안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서 골물대로 곪다가 뻥 터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일본 여자들이 이런 점을 답답해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항상 다정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잘해주니까 일본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손잡거나 포옹하거나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등의 다정한 애정 표현이 한국 여자들한테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일본 여자들에게는 심쿵 포인트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드라마 아이러브유가 이 부분을 명확히 노리고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제작진 중에 한국인이나 저 같은 한국 덕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한국인 프로듀서가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성이다 했는데 역시나였죠.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가 840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2년 대비 4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2021년 낸 통계에서는 외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 건수가 6,682건이고 그중에 1,561건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었어요. 무려 23.4%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었는데 일본 여성이 결혼한 외국인 남성 1위가 한국인이었던 거죠. 이런 기본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 남자가 또 매력 있는 이유는 연락도 자주 해주고 기념일도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일본 남자들은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데 기념일을 챙길 리도 없죠. 일본 남자는 사귀는 사이에도 2주에 한 번 연락하는 경우도 파다해요. 이러니 일본 여자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죠. 제가 전에 만났던 일본 남자들은 연락도 안 하는데 제가 연락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답도 제대로 안 해주는 일이 많아서 맘고생이 심했죠. 근데 지금 제 한국인 남편은 연락을 정말 많이 해줘요. 뭐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 보내주고 시시때때로 연락해서 뭐 하고 있다 얘기해줘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연락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또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일본 남자들은 체격도 작고 자기 관리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남자로 매력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옷도 잘 입고 운동도 많이 해서 몸도 좋죠. 한국 남자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 여자들은 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고깃집 가면 10중 8구 남자들이 고기를 굽잖아요. 구워서 여자 그릇에 고기를 턱턱 올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에서 고깃집 가면 거의 다 여자가 굽고 있어요. 진짜 충격이죠?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챙겨주는 게 일종의 미덕처럼 형성되어 있다 보니 여자가 남자를 챙겨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심지어 술잔이 비면 계속 따라줘야 하죠. 근데 제 남편이랑 처음 술자리 할 때 제가 당연히 술을 따르려고 하니까 못 따르게 하더라고요. 여자가 술 따르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때 완전 반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런 건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항상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일본 예능 프로 본 적이 있으면 아실 텐데 예능 프로에서도 여자 게스트들을 진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도 쥐어박고 더럽거나 위험한 일도 아무렇지 않게 시키죠. 그런 걸 보고 남자 게스트는 낄낄거리고 웃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다 여자 게스트를 향한 성희롱 발언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죠. 아직도 일본 문화에는 여자는 약자이고 약자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식이 은연중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202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남녀평등 지수를 조사했는데 일본이 146개국 중 116위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여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다 보니 많은 일본 여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속의 당당한 여성들의 모습과 그런 여성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 판타지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알고 한국에 살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답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온 사쿠라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